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동인의 운영궁의 봄인데요. 1933년 4월부터 약 10개월 동안 조선일보에 연재되었던 장편 역사소설입니다. 흥선군 이하응이 쇠락한 종친으로 불우하게 지내며 때를 기다리다가 마침내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대원군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담았습니다. 작가 김동인은 흥선 대원군에게 많은 흥미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운현궁의 봄, 젊은 그들, 동란의 거리, 양주의 어웅 등이 모두 그를 주인공으로 쓴 소설입니다. 작가 김동인의 시각에서 본 19세기 말의 조선과 석파 이하응에 대한 이야기를 발췌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운영궁의 봄, 김동인. 1. 무술년 2월 초이틀이었다. 정월부터는 봄이라 하되 이름이 봄이지 2월 중순까지는 날이 춥기가 여간이 아니었다. 아침 저녁은커녕 낮에도 혹혹 쏘는 바람이 나무 등걸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그날 운현궁 안의 공기는 그다지 좋지 못하였다. 무슨 커다란 수심이 있는 듯이 하인들이 동으로 서로 분주히 왕래하며 구석마다 모여서 무엇이 근심스러운 듯이 수근거리고 있었다. 대궐이며 각 궁이며 권문들에서도 연하여 혹은 대감 혹은 청지기들이 운현궁으로 왔다. 밖에 싸늘한 바람은 더욱 강하여졌다. 그런 심한 바람 가운데에서도 무엇이 분주한지 무엇이 근심스러운지 하인들은 방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뜰을 수군거리며 왕래하였다. 문득 안에서 곡성이 울려나왔다. 아이고, 아이고. 한마디에서 시작된 그 곡성은 삽시간에 퍼졌다. 내전 사랑할 것 없이 그 곡성은 삽시간에 전파되어 온 국내가 곡성으로 화하였다. 궁 밖으로 모여든 많은 백성들이 궁문 밖에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손을 읍하고 서 있었다. 그들의 귀에도 그 궁 안에서 나오는 곡성이 들렸다. 운명하셨다. 누구의 입에선가 이런 말이 나왔다. 모두들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그들의 깨끗한 옷이 더럽힌다 하지 않고 땅에 꿇어앉았다. 가셨구나. 대감 가셨구나. 궁 안에서 시작된 통곡성은 밖에서도 화창되었다. 이날이 조선 근대의 괴거리요 유사일에 어떤 제왕이든 감히 잡아보지 못하였던 절대적 권리를 손에 잡고 이 8도 300여 주를 호령하며 밖으로는 불란서, 미국, 천국들을 내리누르고 안으로는 자기의 백성의 복지를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친 흥선 대원왕 이하응이 별세한 날이다. 조선 500년 역사에 있어서 조선을 사랑할 줄 알고 왕가와 서민, 정치와 백성,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지위를 참으로 이해한 단 한 사람인 우리의 위인 이하응이 그 일생을 마친 날이다. 우위. 내일 모레면 섣달 금음이라는 대목이었다. 어떤 길모퉁이에서 한 취객이 큰 길로 나왔다. 우위. 꽤 깊은 밤이었다. 큰 길이래야 당시의 장안의 길은 그다지 크지를 못하였다. 취하는군. 꽤 취한 모양이었다. 한 걸음 나가서는 팔짱을 찌르고 몸의 중심을 잡으며 한참씩 서 있고 하였다.
근본은 양반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 행색이 초라하기가 짝이 없었다. 헤어진 도포, 떨어진 갓, 얼음으로 뜯어보든지 한 표랑객에 지나지 못하였다. 개가 한 마리 따라오면서 짖었다. 취객은 개를 돌아보았다. 잠시 뒷다리를 버티고 겨누고 서 있던 개는 한 소리 지르며 취객의 몸을 향하여 올라뛰었다. 순간이었다. 취객은 몸을 비켰다. 요 망할 강아지! 놀랍게 우렁찬 음성이었다. 그 초라하고 왜소한 취객의 어디서 그런 우렁찬 소리가 나는가 의심할 만큼 놀라운 소리였다. 개는 취객을 쳐다보았다. 잠시 개를 굽어보고 있던 취객은 오른편 발을 들었다가 땅을 쿵 하니 내려찌었다. 저리 가! 개는 잠시 더 취객을 쳐다보다가 슬며시 꼬리를 내려 끼고 돌아서 버렸다. 취객은 다시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그곳에서 발을 뗐다. 우위, 백설이 만건곤하니. 낙척시대 흥선군 이하응이었다. 당시에 한 가난한 종친에 지나지 못하는 흥선군 이하응은 취한 걸음을 비틀비틀 옮겼다. 가난한 종친, 권세 없는 왕족, 이 주정뱅이 공자는 어두운 밤 바람찬 거리를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기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모래가 금음이라 떡살이나 있나? 물론 없을 것이었다. 떡살은커녕 내일 아침 조반쌀이 있을지 없을지도 의문이었다. 아침에 부인에게 꼭 좀 마련하여 오란 당부를 단단히 받고 나온 흥선군은 나오다가 어떤 술친구를 만나서 술친구가 끄는 바람에 부인의 당부도 잊어버리고 어떤 기생집에서 진이를 술로 보낸 것이었다. 금옥낭청에 문학서는 바라지 않는 바다. 그러나 종친 공자로서 쌀 걱정, 설 지낼 걱정까지 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게 어찌 된 세상이냐. 태조의 거룩한 피를 물려받은 자기로서 어디 개뼈다귀인지 알 수도 없는 외척들에게 눌려서 감히 머리도 들지를 못하니 이것이 무슨 세상이냐. 명문 민씨의 가문에 태어난 부인은 짜증을 부린다든가 바가지를 긁는다든가 그런 여도에 벗어난 일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설을 지낼 쌀이 떨어진 집안의 주부로서 화평한 얼굴은 할 수가 없었다. 술이 취하여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흥선을 부인은 미소로써 쳐다보았다. 어디서 잘 잡수셨구려? 나가셨던 일은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내일 되겠소. 날도 춥기도 하다. 하면서 한번 너털웃음을 웃었다. 내일이라 말은 하였다. 그러나 흥선에게는 내일이 아니라 열흘을 연기할지라도 과세 준비를 할 플랜이 서질 않았다. 김모, 민모, 홍모, 조모, 이모, 지금의 새가요, 지금의 금만가인 수없는 사람의 이름과 형지가 어른어른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는 것 같지만 그 아무한테도 가서 지금 자기의 궁경을 호소할 곳이 있음직도 안 했으며 호소할지라도 그 호소에 얼마만큼이라도 동정하여 줄 사람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부인에게 향하여 내일이면 되리라고 너털웃음으로 넘겨버리기는 하였지만 그 내일 일이 딱하기 가히 없었다. 이튿날 이 파리페이의 공자의 모양은 다시 거리에 나타났다. 각 척신과 새가며 노론, 소론, 남인, 북인의 틈에 끼어서 돈 없고 세력 없는 이 공자는 기침 한 번을 크게 할 수가 없고 아무리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어디 가서 쌀 한 되를 청하여 볼 길이 없었다.
얼마를 거리를 헤매고 있던 이 공자의 작달한 몸집은 그날 낮이 좀 지나서 권문 팽경장의 집 사랑에 나타났다. 대감, 그간 무양하시오. 인사를 하는 체면상 흥선의 얼굴에는 미소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바야흐로 안 하지 않을 수 없는 창피하고도 괴로운 말 때문에 그의 미소의 뒤에는 고통의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두세 문객을 앞에 앉히고 아랫목 안석에 기대어 비스듬히 앉아있던 경장은 힐끗 눈을 굴려서 흥선을 바라보았다. 검은 자위보다도 흰 자위가 많은 눈치였다. 무엇하러 왔느냐는 표정이었다. 흥선은 또 한 번 미소하였다. 에이, 날도 지독히 춥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손을 비비며 윗목에 종그리고 앉았다. 지벌로 보아서 거기 있는 문객들은 당연히 흥선보다 아랫사람임에 들어오는 흥선에게 당연히 인사를 하고 자리를 비키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었다. 그러나 새가 팽판서의 문객인 그들의 눈에는 가난하고 세력 없는 이 공자는 사람으로 보이지조차 않았다. 한 번씩 힐끗 돌아본 뒤에는 모두 흥선에게는 등을 지고 말았다. 팽도 물론 흥선을 대적하지 않았다. 두 번째 인사에 대하여 한 번의 대답도 안 하였다. 그리고 차디찬 일별을 다시 한번 흥선의 위에 던진 뒤에 둘러앉은 문객들과 아까의 이야기를 계속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책망을 하지 않았겠소. 아, 참 어이가 없어서.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른다. 좌우간 팽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는 사뭇 우스운 듯이 하하하하 하고 웃었다. 둘러앉았던 무리들도 이 우습지도 않은 이야기에 허리가 끊어질 듯이 웃어댔다. 윗목에 종그리고 앉은 흥선은 이제 자기의 거취를 스스로도 알 수가 없었다. 이미 앉은 이상 이제 일어서서 다시 나갈 수도 없었다. 그러나 앉았자니 누구 하나 자기를 대척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저 일어서기도 너무 싱거웠다. 아랫목에서는 한 토막의 이야기가 끝이 난 모양이었다. 팽이 앞에 놓였던 길다란 담뱃대를 끌어당겼다. 그럼에 그의 앞에 있던 한 문객은 황급히 담배를 담아 바쳤다. 유황성냥을 황급히 화로에 긋는 사람도 있었다. 한 대의 담배에 대하여 경쟁하듯이 제각기 팽의 심부름을 하였다. 팽은 담배를 붙여 물었다. 아참, 대감, 언제 오셨소? 흥선이 온 것을 이제서 알았다는 표정이었다. 마음이 이리 끓고 저리 끓던 흥선이었다. 그러나 오랜 동안의 그의 습관으로 그의 얼굴에는 이때 비굴한 미소가 떠올랐다. 방금 왔습니다. 날도 몹시 차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 어떠시오? 방에 불이나 떼고 사르시오? 어이구, 얼어서 면상이 모두 허옇게 부었군. 지극히 모멸의 말이었다. 흥선의 얼굴에는 칵 피가 피어올랐다. 숨까지 딱 막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노염을 눌렀다. 그리고 팽의 말에 달려 늘어졌다. 대감,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오? 이즘 곤란하여 참 죽을 지경이 외다. 참 그럴걸. 내 좀 돌려드릴까? 네,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얼마나 한 두어 돈이면 될까? 팽은 좌우를 둘러보았다. 문객들은 눈치가 빨랐다. 한 문객이 팽의 앞에 돈 2돈을 웃음과 함께 공손히 바쳤다. 팽은 그 돈을 받았다. 그런 뒤에 윗목에 있는 흥선에게 향하여 스문입의 엽전을 뿌려 던졌다.
과세나 잘하오. 아랫목에서는 집이 무너져 나갈 듯이 웃는 소리. 흥선은 눈과 코와 귀가 모두 아득하여졌다. 흥선은 일어섰다. 비틀거리는 몸을 지탱하여 문을 열자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등을 향하여 웃음소리가 또 한 번 굉장히 울렸다. 퇴! 이놈들을! 아, 마음대로 하자면 뼈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일이다. 그러나 뻔히 자기로서는 어찌하지 못할 이름을. 이런 때에 임하여 이 모든 고난과 수모를 다 겪고 또 겪은 흥선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것이었다. 상감께는 가까운 혈기가 안 계시다. 상감 승하하신 뒤에는 이 팔도 300주의 어른이 될 분은 당연히 종친 중에서 골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 장래에 만약 그런 날이 생긴다면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다. 종친 중에 한 사람인 자기에게는 장래 이 나라의 통치자로서 아무 부끄러움이 없을 훌륭한 아들이 있다. 그때 만약 팽, 김, 민, 이 세상에 두려울 자가 누구랴. 지금 자기를 이렇듯 수모한 팽도 그날에는 땅에 코를 끌면서 자기에게 절하리라. 이 망상에 빠져서 제 정신을 못 차리는 흥선의 귀에 그의 분노를 더욱 돋으려는 듯이 저편 길모퉁이에서 벽제 소리가 요란히 나기 시작하였다. 물렀거라, 비켜라, 이놈들, 모두 앉거라. 대작 긴병하게 행차였다. 자, 추운데 이 아래로 쑥 내려오시지요. 대작 긴병하게 사랑. 권하는 사람은 주인 병학이요. 권을 받는 사람은 파리페이의 흥선이었다. 야, 이 방에 불 더 떼라. 자, 대감, 담배나 붙이시오. 여보게, 대감께 얼른 담배 붙여 올리게. 사면을 지휘하여 흥선을 환대하려는 눈치가 분명하였다. 눈을 부릅뜨면 해라도 그 빛을 흐리게 할 만한 병학으로서 아무 돌아볼 것이 없는 자기에게 이런 호의를 쓴다는 것이 흥선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기적이었다. 대감, 이 즈음 어떠십니까? 휘늘어진 비단옷에 쌓인 병학을 흥선은 대답 없이 그냥 바라만 보았다. 흥선의 입이 비로소 열렸다. 조상이 막이었다리라. 대감은 이런 쌍문자 아시오? 하하하하. 대감 모르시는구려. 우리 같은 쌍놈이나 알지. 대감이 어떻게 그런 문자를 아시겠소? 채기가 내려가는 것 같이 흥선의 가슴은 얼마만큼 시원하였다. 자, 대감, 잔을 드세요. 기생이 부르는 권주가를 따라서 병학은 흥선에게 술을 권했다. 흥선은 잔을 들었다. 연거푸 먹었으나 취기는 도무지 돌지 않았다. 그 가운데서 세 가지의 생각이 엉키어서 돌아갔다. 팽의 집에서 받은 수모, 그리고 병학의 이 환대가 또한 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하였다. 자기는 아무리 종친이라고 하나 세력 없고 돈 없는 시정에 배회하는 한낱 불황자요. 저편 쪽은 나는 새라도 떨굴 만한 세력가이건을 무슨 까닭으로 오늘 이렇듯 자기를 환대하나. 셋째는 자기의 가사 문제였다. 이제는 어디 가서 말해볼 용기도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생각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기가 짝이 없는 흥선은 그 분풀이라는 듯이 연하여 술만 공격하였다. 대감, 네, 한참 앉아서 보아야 지금이 대목인데 이 댁에는 빚 받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 대체 대감은 빚을 안 지셨소? 혹은 지고도 받으러 못 오게 하는 묘책이라도 있소? 만약 받으러 못 오게 하는 묘책이라도 있으면
내게 좀 전수를 하시오. 오늘 당장부터라도 써먹어야겠소. 자, 약주나 드세요. 아니, 술이 아니라 하 이상해서 그러오. 대목이면 빚쟁이들이 대문에 매어서 들어오는 법인데 이 댁에는 아무리 보아야 그런 기색도 없으니 말이외다. 보아하니 대감네 가사 비용은 우리 따위보다는 퍽 많이 들게 외다. 술도 우리 먹는 막걸리보다는 훨씬 비쌀 게야. 안주도 이건 뭐요? 해파리? 이건 또 비철의 오이? 톡톡히 걸렸을걸. 이런 건 나 같은 조상이나 잘 둔 사람을 위해서 따로이 마련한 것은 아니겠지요. 대감댁에서 보통 쓰시는 것이겠지요. 그 많은 가사 비용을 빚 안 지고야 어떻게 당하겠소. 빚은 나보다 몇천 곱, 몇만 곱 되리다. 한데 빚쟁이가 안 오니 웬일이오. 못 오게 하는 묘책이라도 있소? 주정꾼의 헛소리로 넘기기에는 너무도 쏘는 말이었다. 대감, 그런 농담은 차차 하시고 잔이나 드세요. 오래간만에 대감과 대작을 하게 되니 퍽 반갑소이다. 자, 어서 잔을 드세요. 영초의 눈짓에 기생은 흥선을 위하여 다시 권주가를 뽑아내었다. 휙, 지독한 취기가 한 번 그의 머리를 덮고 지나갔다. 에, 가봐야겠군. 잠시 머리를 수그리고 있던 흥선은 갑자기 비틀비틀 일어섰다. 그러나 공복에 독한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온몸이 마비된 흥선은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일으킬 수가 없었다. 반만큼 일어나다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한송정 소를 베어 조그맣게 배를 취한다. 우리 늙은 마누라 쌀이나 좀 바꾸어 왔나. 흥선은 거기서 혼혼이 잠이 들어버렸다. 그러나 거기서 혼혼이 잠은 들었으나 잠이 든 지 얼마 되지 못하여 번쩍 눈을 떴다. 한잠 잘 잤군. 어서 집으로 가야겠군. 흥선은 양치를 한 뒤에 자기의 의관이 어디 있는지를 살필 때에 침방문이 열리며 거기서 주인 영초가 나타났다. 벌써 다 주무셨소? 영초는 손을 들어서 제 침방 쪽을 가리켰다. 잠깐 가보세요. 변변치는 못하나마 갈아입으실 옷을 준비했습니다. 흥선은 눈을 들어서 영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마주 자기를 돌아다보는 눈. 그것은 결코 당대 권문 대제학 김병학의 눈이 아니요. 한 개의 사람, 서로 접근할 수가 있는 사람 김병학의 눈이었다. 흥선은 잠시 영초의 눈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일어섰다. 영초의 눈에 조금이라도 불쾌한 자위가 있었으면여니와 흥선은 까닭은 모르지만 호의로 찬 영초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흥선은 거기서 시동의 손을 빌어서 옷을 갈아입었다. 흐늘어지는 비단 옷을 입고 나니 가난에 젖은 이 공자의 몸은 마치 하늘로 날아올라라도 갈 듯하였다. 영초는 자기의 초헌까지 등대하여 두었다가 돌아가는 흥선으로 하여금 타게 하였다. 이리하여 흥선은 표면으로는 위세 좋게 자기의 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마치 피하듯이 몰래 사랑으로 들어갔다. 아침에 부인에게 부탁을 받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온 변명을 하기가 귀찮았다. 그러나 사랑에는 뜻밖의 광경이 그의 눈을 동그랗게 되게 하였다. 서늘하고 음침하여야 할 방에 뜨뜻한 공기가 가득 차 있었고 아랫목에는 비단으로 꾸민 새로운 보려며 안석이며 장침, 사방침들이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멍이 여기저기 뚫려 있을 문창도 어느 틈에 모두 깨끗이 발리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흥선은
갓과 옷옷을 벗어걸고 안방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였다. 안뜰에 들어서 보니 아침까지도 쓸쓸하기 짝이 없던 안뜰도 활기를 띠었다. 부엌이며 뜰이며 쪽마르며 할 것 없이 하인들은 과세 음식을 차리노라고 욱적거리고 있었다. 세찬 한 군데 들어올 곳이 없는 이 가난한 공자의 집에도 하인들이 뜰에 우글거리고 다니니 겨우 대목 같기도 하였고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하였다. 사동 김판서가 세찬을 보내주셔서 부인이 흥선에게 이 말을 할 때에는 부인의 눈에는 눈물까지 있었다. 모든 것이 영초에 보낸 물건이었다. 명색은 세찬이라 하되 그것은 세찬이 아니요 당분간의 흥선댁의 생활비와 생활 필요품 전부였다. 흥선은 눈을 감고 생각하였다. 당대의 권문인 영초 김병학이 이렇듯 호의를 보여준 것에 대하여 흥선은 감사하기가 짝이 없었다. 영초를 정승을 시켜주지. 부인이 미소하면서 흥선을 쳐다보았다. 부인, 대왕대비마마 조씨께 진상할 무슨 세찬이라도. 아, 참 깜빡 잊었습니다. 무슨 어떤 것을 하리까. 무엇이고 대비마마께서도 우리가 곤핍한 줄은 다 잘 아시니까 무엇을 팔아서라도 대비께 세찬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왕대비, 이 종실의 가장 웃어른. 비록 지금 낙척하여 조석에 끼니까지 부자유를 느끼는 형편이지만 종실의 한 사람이요 영특한 아들을 가지고 있는 흥선은 거기에 대하여 어떤 야망을 품지 않을 수가 없었다. 후사가 없으시고 몸이 약하신 현 상감. 상감이 불행히 승하하신 뒤에는 신왕을 지정할 권리는 종실의 어른되는 대왕대비가 가지게 될 것이다. 야심과 패기를 마음속에 가득히 가지고 있는 흥선은 아무 보잘것이 없는 지금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뚫고 나갈 계획만은 끊임없이 하고 있었다. 그런 필요상 대왕 대비께만은 자기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늘 환심을 사두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었다. 한참 눈을 감고 있다가 흥선은 고요히 눈을 다시 떴다. 영초는 영의정의 제목이 못돼 우의정이나 주지. 그리고 이 말에 미소로써 자기를 바라보는 부인을 흥선도 또한 미소로써 마주보았다. 이 옛날 명종 때 일이다. 그때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이주 전랑에 뽑히었다. 이주 전랑이라는 것은 조정의 백관을 전형하여 쓰고 안 쓰는 것을 고선하는 권리를 잡은 지위였다. 그런데 명종 비의 오빠되는 심의겸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하여 반대를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는 심의겸이 이전 어떤 날 당시의 재상 윤원형의 집에 가보니까 김효원이 그 집 문객으로 있었다. 김효원은 깨끗한 선비의 신분을 지키지 않고 청년 선비로서 재상가의 문객 노릇을 하는 것은 비루한 일이라 이런 사람을 전형관을 시키면 벼슬이 공평하게 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들어 반대를 한 것이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은 심의겸을 매우 속으로 밉게 여겼다. 이로부터 얼마 뒤에 심의겸의 아우 심춘겸이 전랑벼슬을 하게 되었다. 그럼에 이것을 본 효원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었다. 춘겸은 사림에 아무 명망도 없는 사람, 단지 궁중의 척권을 자세 삼아 이런 벼슬에 뽑힘은 가당치 않다고 효원이 또한 들고 일어섰다. 이리하여 심씨는 김씨를 가리켜 이전 원한을 이런 곳에 풀려는 소인이라 일컫고 김씨 측은 심씨를 가리켜 뒷심을 입는 비루한 사람이라 하여 서로 시비가 분분하였다.
이 시비가 차차 벌어져서 단지 심씨, 김씨의 싸움이 아니라 심씨 편을 돕는 패와 김씨 편을 돕는 패가 생겨서 차차 두 패가 서로 맞서서 시비를 하기까지 되었다. 즉 벼슬아치 집안과 사림의 대립이었다. 선조 때에 이르러서 이 시비는 더욱 커졌다. 이발, 유성룡 등이 김씨파가 되고 윤두수, 박순, 정철 등이 심씨의 파가 되었다. 김씨는 동촌에 살았으므로 김씨파는 동인이라는 이름을 들었고 심씨는 서촌에 살았으므로 심씨파는 서인이라 불렀다. 동인과 서인이 차차 벌어지고 또 벌어져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잡아먹은 큰 불집이 되는 당쟁을 낳게 된 것이다. 동인과 서인은 서로 갈라져서 국사에는 생각을 두지 않고 심지어 사소한 일까지라도 모두 당파라 하는 안경으로 내다보면서 반대파에서 하는 일을 하면 좋고 그르고 잘하고 못하고를 막론하고 반대하고 그 시비를 생각지 않고 반대파에서 하는 일에 반대되는 일을 자기네 정책으로 쓰고 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라 하는 것은 모두 하나도 행하여지는 것이 없고 오로지 머리를 모으고는 반대파를 거꾸러뜨릴 의논만 거듭하고 하였다. 동인이 세력을 잡을 때는 서인 중에 아무리 인재가 있다 하더라도 녹사 하나를 얻어 하지를 못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인의 세상이 되면 어제까지의 재상 명연이던 동인들은 모두 원배를 하거나 혹형을 당하고 조그만 당학원까지라도 모두 서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고 하였다. 왕의 전권 시대라 왕의 총애를 사는 파이면 득세하였다. 왕의 총애를 잃은 파이면 실세하였다. 그런지라 그들은 오로지 왕의 총애를 얻으려고 별별 천한 음모까지도 다 하였다. 그리고 그래도 왕의 총애를 받기가 어렵게 되면 그들은 다른 묘책, 즉 그 왕을 패하고 자기네를 총애하는 새 왕을 만들어 세우려는 묘책을 꾸며내기까지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당쟁의 패는 나날이 다달이 더 심하고 심각하여 갔다. 그러는 동안에 동인 가운데서도 또한 그 안에서 파가 갈리어서 남인과 북인의 구별이 생겼으니 광해군 조에 이르러서 광해군을 가운데 두고 북인 가운데 대북, 소북이 갈리고 대북에는 또한 골북, 육북의 파가 생겨서 대북 전성시대를 이루었다가 인조의 반정으로 대북파는 역모로 몰려서 전멸하여버리고 소북만 겨우 그 명맥을 유지하였다. 숙종 때에는 유명한 폐비 사건이 생겼다. 숙종에게는 장씨라 하는 아리따운 후궁이 있었다. 숙종은 그 후궁에 혹하여서 왕비 민씨를 돌보지 않았다. 그런데 장씨라 하는 후궁은 본시 음탕하고 간교한 여인으로서 왕의 총애뿐은 부족히 생각하여 종친 동평군과 가까이 하였다. 그리고 왕의 총애를 자세 삼아 방자한 행동이 많았다. 숙종, 왕비 민씨, 후궁 장씨, 이 델리킷한 관계를 두고 또 여기서 맹렬한 당쟁이 일어났다. 남인 이현기, 남치훈 등은 왕께 품하여 자기네들의 정적인 서인들을 모두 극형에 처하고 혹은 정배 보내게 하였다. 그리고 왕비 민씨는 떨구어서 서인으로 하게 하여 안국동 자기의 집으로 내어 쫓았다. 후궁이던 장씨는 여기서 당당히 왕비로 승격을 하였다. 동시에 그 세력이 커짐과 함께 남인들의 세력도 커져서 세상은 남인의 세상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본래 어둡지 않은 숙종은 오래 혼미한 꿈에만 잠겨있지 않았다. 장씨의 허물을 겨우 알았다. 어젯날의 재상이요 권력가들은 오늘 다시 야에 내려가게 되고
다시금 서인의 천지를 이루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기서 당쟁은 고조에 달해서 이때 맺힌 원한은 서로 풀 길이 없게 되었다. 이 숙종 때 서인은 또한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었다. 이리하여 여기 4가지의 당파가 생겼다. 본래 서인으로서 지금은 2파가 된 노론, 소론과 본래 동인으로서 지금은 2파가 된 남인, 북인, 이것이 소위 사색으로서 조선 정권의 쟁탈전은 이 뒤부터 늘 이 4파에서 하게 되었다. 사도세자의 비참한 최후도 노론, 소론의 당쟁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사도세자의 아드님이요 영조의 손자 되는 정조는 현철하고 명석한 군주였다. 정조는 이 당쟁의 패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것을 없이하여 버리기는 매우 힘든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 사색 당인들로 하여금 당쟁의 마음을 둘 겨를이 없게 하려고 그 수단으로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일으켰다. 편찬, 효자 연료의 표창, 과거, 치수치산, 온갖 일을 안출하여 내어서 당쟁에 마음을 둘 틈이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이씨조의 중흥사업은 성취될 듯이 보였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순조의 때부터 다시금 당쟁은 시작되었다. 순조에 등극한 것이 11살 되던 해요. 헌종은 18살 되던 해며 철종은 19살에 등극을 하여서 그때부터야 비로소 글을 배웠으니 이 3대의 임금의 군권이 별 까닭이 없었다. 이 3대의 임금의 뒤에서 수렴 청정을 하니가 대대 대비였다. 이러한 당쟁의 틈에 끼어서 가련한 생활을 계속한 사람은 왕족들이었다. 왕자, 왕형제, 왕손, 왕숙질은 물론하고 왕실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참혹한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었다. 당쟁에 있어서 자기네 세력을 펴기에 제일 간단하고 경편한 수단은 자기네들 가운데서 딸이나 누이를 궁중에 들여보내서 후궁이나 혹은 왕비를 삼는 것이었다. 척신이 되어가지고야 그들은 마음대로 세력을 펼 수가 있었고 마음대로 자세를 할 수가 있었다. 조금만 왕과 촌수가 멀어지는 종치는 누구든 경리원지하였다. 이씨조선의 역사를 뒤져보자면 명료하지 못한 죄명으로 혹은 유배, 혹은 극형을 당한 왕족이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좀 슬기로운 종친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왕실을 벗어났다. 정계를 멀리하였다. 왕족이 벼슬을 하는 것은 금하는 바였다. 그 금령 때문에 벼슬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왕족으로서 상인이나 공인이 될 수도 없는 영락된 공자들은 자기네 사촌 혹은 오촌, 육촌이 8도 300주를 호령하는 지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상갓집 개 모양으로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헤헤 하며 장한 대도를 헤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낙향을 하여 몸소 낫을 잡아 새를 베며 보섭을 끌어 밭을 가는 것이었다. 흥선군 이하응은 이씨조 21대 영조의 현손이요 사도세자의 증손이었다. 흥선군의 집안으로 보자면 흥선의 할아버지 은신군 충원공에 대해는 지존과는 동기이던 것이 흥선의 아버지 남현군 충정공으로부터 흥선에게 이를 동안 동기가 삼촌이 되고 삼촌이 사촌, 오촌으로 벌어져서 헌종과 흥선군과는 7촌 숙질로 벌어질 동안 궁을 떠난 이 집은 영락되고 또 영락되었다. 순조의 뒤를 이어서 8살에 등극하였던 세손 헌종이 기후 6월 초 엿새 날 보수 23으로 후사가 없이 승하하였다. 만약 흥선으로서 나이가 좀 더 어려서 그때 적신인 김씨들에게 좌우될 만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몸가짐이라도 좀 단정하였다면
헌종의 뒤를 이어서 제25대 보위에 올라갈 자격이 넉넉하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이 영락된 공자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대왕 대비는 가까이 이 서울에 있는 흥성군을 지적하지 않고 강화에 내려가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철종을 지적한 것이었다. 같은 사도세자를 증조부로 하고 3대째 내려온 흥선의 육촌 동생이었다. 순조 왕비도 김씨였다. 순조의 아드님으로 보위에 오르기 전에 하세한 익종의 비는 조씨이나 익종의 아드님인 헌종의 비도 처음은 승지 김조은의 따님이었다. 강화도에서 모셔온 철종도 김문근의 따님을 비로 삼았다. 이리하여 3대째 내려온 김씨의 세력은 궁중부중을 물원하고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3. 신유년 정월 초하룻날 아침 해가 불구스름이 동력 하늘에 솟아올랐다. 이날 흥선은 일찍이 깨었다. 초라한 무명옷이 남아 깨끗이 갈아입고 소세를 한 뒤에 집안 아랫사람들에게 세배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맏아들 제면이 들어와서 세배를 하고 나갔다. 그 뒤에 그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 제황이 들어왔다. 10살 난 소년, 얼굴은 고치와 같이 타원형으로 이쁘게 생기고 총명한 눈이 반짝이는 소년이었다. 개똥이냐. 금년에는 또 한 번 내어보았다. 그런 뒤에 지극히 작은 소리로 등극을 하셨다니 제 아들이 옵니다. 한 뒤에 만면에 웃음을 띄었다. 소녀는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버지의 한 말은 듣지 못한 것이었다. 제왕아, 네? 좀 가까이 온? 자기 앞에 다가앉은 아들의 손을 아버지는 잡았다.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소년을 환희와 긴장에 찬 마음으로 굽어보았다. 큰 손이다. 팔도를 잡을 손이다. 300주를 흔들 손이다. 삼천리를 덮을 손이다. 이 아비를 사닥다리 삼고 기어 올라가서 아비의 상투를 잡을 손이다. 아, 그런 날이 장차 올 때가 있을 것인가. 온갖 것에 위에 올라설 그날이 이제 올 것인가. 제왕아, 오늘이 이해 첫날이니 금년 신수를 위해서 내게 두어 마디 물어볼 말이 있다. 네, 왕자의 덕은 무엇이냐? 서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시다. 또 편중편애를 삼갈 것이다. 그리고 또 있다. 처권에 눌리지 말 것이다. 처세 밝아야 한다. 그리고 또 있다. 또 자기의 자격을 알아야 한다. 자기가 가장 윗사람이고 따라서 만민의 표본이 돼야 할 사람인 줄을 알아야 한다. 또 남을 눈 아래 볼 줄도 알아야 한다. 호령할 만한 사람이나 호령할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호령도 할 줄 알아야 한다. 표면 세상에 침을 뱉는 창피한 짓을 예사로이 하며 권문집 생일날이며 제삿날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신기신 찾아다니는 흥선은 집안에 있어서는 남이 예측하지도 못할 규칙 바른 가장이며 자애와 엄격을 가진 지배자였다. 가묘의 달해가 끝난 뒤에 소년은 뜰로 나왔다. 장난꾸러기의 소년은 앞으로 돌아와서 새벽부터 벼르고 벼르던 연을 날렸다. 어두운 사당에서 나온 흥선은 정침으로 들어가려다가 청지기의 방 앞에서 발을 멈추었다. 그리고 두어 번 발로 마루를 쿵쿵 울렸다. 그 소리에 응하여 청지기가 나왔다. 좀 있다가 이주부가 오시거든
내 친방으로 모셔라. 그 밖에는 아무 놈, 누가 오시든 간에 대감은 문 안 나가시고 안 계시다고 돌려보내라 하였다. 이주부라는 것은 이호준을 가리킴이었다. 어제 흥선은 불어 호준의 집까지 찾아가서 무슨 당부를 한 일이 있었다. 오늘 세배에 겸사하여 호준은 어제 당부한 일에 대한 회답을 가지고 올 것이다. 흥선은 정침으로 들어왔지만 마음이 내려앉지 않는 듯이 안절부절 윗목 아랫목으로 거닐고 있었다. 이렇게 한참을 정침에서 기다리다가 흥선은 침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침방으로 들어와서 귀찮은 듯이 보료 위에 번뜩 몸을 던진 흥선은 문갑 서랍을 열고 그 속에 들어있는 골패 쪽을 꺼내어 쫙 방바닥에 폈다. 패를 떼어보자. 자기의 발명한 패떼기라 흥선의 아직것의 경험으로는 그 패가 떨어져 본 적이 없었다. 준호, 이호준, 호준, 준호, 준호. 준호가 떨어지면 호준이 길보를 가져온다. 처음에는 25쪽이던 것이 15쪽으로, 13쪽으로, 12쪽, 11쪽으로 줄어들어갔다. 2쪽을 남겨두고 흥선은 담배를 끌어당겼다. 담배를 붙여문 뒤에 흥선은 아래쪽을 휙 집어서 윗목으로 내어 던졌다. 그리고 장침에 번듯 몸을 눕히고 말았다. 흥선이 몸소 그 패떼기를 발명한 이래 떼어보기 몇십 몇백 번, 아직껏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던 것이 오늘 비로소 떨어진 것이었다. 이호준이 흥선댁에 온 것은 그날 날이 이미 어두운 뒤였다. 기다리다 못하여 마지막에는 역정을 내어 청지기를 불러서 호준이는 둘째 두고 호준이 아비가 와도 없다고 그래라 고 명령을 한 뒤에도 한참을 더 있다가야 호준이 겨우 흥선댁을 찾아왔다. 저녁이 되면서 날이 몹시 차집니다. 추운 듯이 손을 비비며 호준은 먼저 이런 말을 하였다. 아마 무척 기다리셨습지요. 호준의 두 번째 말이었다. 아니, 나도 어디 나갔다가 이제야 막 돌아온걸. 흥선이 호준에게 부탁하였던 것은 다른 일이 아니었다. 새해 문안을 핑계 삼아서 조대비께 가서 뵙기를 호준에게 그 알선을 당부한 것이었다. 흥선은 비록 종친이라 하나 세력 없고 돈 없는 종친으로서 궁중에서는 벌써 잊어버린 존재였다. 서로 잊어버리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한 불황자로밖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흥선은 남의 알선이 없이는 대비께 가서 뵐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다. 궁실의 어른이요 종실의 가장 되는 조대비는 50을 눈앞에 바라보는 초로였다. 경인년 5월 초 엿새 날 그의 사랑하는 지아버님 되는 익종을 잃은 때는 그는 인생의 꽃동산을 겨우 내다본 23살 되는 해였다. 그로부터 반 50년간 위로는 시어머님 되는 순조비를 모시고 아래로는 아드님 되는 헌종을 거느리고 외로운 공규를 지켜 내려온 것이었다. 기유년 6월 초였새 날 그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드님인 헌종이 승하를 한 뒤에도 위로 시어머님을 모신 그는 신왕 영립에 대하여 한마디도 말할 권리도 없이 뜻에 안 맞는 신왕을 묵묵히 맞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정사년 8월 그의 시어머님 되시는 순조비 김씨조차 하세하자 조대비는 이 궁실의 어른이 되었다. 상감 철종 한 분밖에는 남인이 없는 궁실이었다. 위로는 거리끼는 아무 권력도 없고 아래로는 상감 및 많은 여인을 거느린 대비는 현 궁실의 가장이었다. 흥선이 이호준을 통하여 조대비께 가까이 하고자 함은 궁실의 어른 되는 조대비의 환심을 사서 장래 입신상
무슨 도움이라도 얻고자 함이었다. 이호주는 특별히 조대비께 가까운 처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호준에게는 사위되는 조성하가 있었고 조성하는 조대비의 친조카가 되는 사람이요. 또한 조대비의 총애를 매우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 오늘 새해의 문안으로 당연히 조대비께 가서 뵈일 조성하를 통하여 그 기회에 흥선이 조대비께 뵈일 기회를 알선하고자 함이었다. 호준의 눈자 위에는 미소가 흘렀다. 대감, 한턱 잘 하셔야 하겠습니다. 초나은 날 저녁에 별저에서 인견하시겠다고. 초나은 날? 내일, 모레, 글피로구먼. 네, 글피. 그런데 그날은 대감도 새 옷을 한 벌 장만하셔야 합니다. 왜? 그럼 그 옷으로 대비께 뵈러 가시겠습니까? 내게는 특별히 새 옷이라고는 없을 테니까 명절이라 갑자기 감을 마련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대야 돈도 없고. 호준이 토를 바쳤다. 흥선은 그렇지 않다는 듯이 자기의 주머니를 들고 흔들어 보였다. 호, 대감 주머니에 돈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려. 영초에 세찬이 외다. 아무것도 없는 석파지만 무얼 보자고 이런 걸 보내는 고마운 인생도 있거든. 그래네 영의정을 시켜주마 그랬구려. 하하하하. 4. 가난에 시달리기 때문에 군가가 탈만한 상당한 남여도 갖고 있지 못한 흥선은 영초의 살인 남여를 얻어다가 타고 대비께 갔다. 대비의 조카 조성하도 배행을 하였다. 대비는 이 이단자를 흥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일찍이 궁중에서도 들린 흥선의 소문으로서 술 잘 먹고 투전이라 하는 잡기를 잘하고 싸움도 꽤 잘하며 거리거리를 자유로이 돌아다니며 서인 상놈들과 어깨를 겨누고 막걸리라는 하등술을 혀를 채면서 먹는다는 이 이단자는 대비에게 있어서는 흥미있는 대상이었다. 이러한 이단자에게 대하여 조카 조성하의 소개가 또한 굉장하였다. 한 사람뿐이올시다. 포부가 크옵니다. 종실에 사람이 많지만 호방하고 뜻이 큰 이는 흥성군 한 분뿐이옵니다. 지금 구름을 못 얻었지만 구름만 얻는 날엔 능히 하늘로 올라갈 사람이 옵니다. 미식 미의에는 부족이 없는 대비다. 그러나 일찍부터 외로운 몸이 된 그에게는 인생의 적적함이 늘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이었다. 제재작년 영의정댁 생신년 이래 이런 만반진차는 처음이올시다. 나주반을 움켜안고 일변 먹으며 일변 마시며 일변 이야기하며 하는 흥선은 이런 말을 하며 하하하하 웃었다. 이 방에서 사내의 웃음소리가 끊어진 지 그 몇 해런가. 대비는 이 우렁찬 웃음소리를 미소로써 들었다. 자, 마음껏 많이 잡수세요. 대비마마께서 하사하신 진찬 마음껏 먹겠습니다. 3년 전 그때는 만반 진찬을 앞에 보기만 하고 그만 먹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까운 것을. 왜 안 자시었소? 흥선은 대비를 위하여 3년 전에 영의정 김주학은의 집에서 만반 진찬을 앞에 놓고도 먹지 못한 그 내력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무오년 3월의 일이었다. 영의정 하옥 김주학은은 자기의 생신년을 자축하기 위하여 각 종친이며 권문들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였다. 흥선도 종친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것이었다. 철종 왕비의 아저씨요 세도 김병기의 양 아버지이며 벼슬이 수상에 있는 하옥의 생일날이라 명문 거족들이 모두 구름같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가운데를 깨어진 갓에 헤어진 옷으로 꾸민 흥선도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모두 도리옥, 도리금 관자에 호박 금패에 갓끈을 내린 빈객들 틈에 홍진 관자에 참대끈을 내리고 태연히 앉아있는 흥선의 모양이 꼴이 되질 않았다. 여기서 하옥은 할 일 없이 몸소 흥선에게 가까이 가서 흥선의 귀에 입을 대고 대감, 내 아들의 방에 좀 가보시오. 대감 갓끈이 너무 낡아서 병기한테 호박 갓끈을 잠깐 빌려드리라고 했으니 가시면 드리리다. 가서 갈아 대시오. 하였다. 흥선으로 보자면 갓끈이 참대가 아니라 종이 노끈이라도 기타 날 바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인 대감의 호의를 무시할 수가 없고 더구나 주인의 체면도 보아주어야겠다 싶어 병기가 있는 작은 사랑으로 찾아갔다. 호, 흥선대감 오셨군. 자, 약주나 한 잔 받으셔요. 병기는 아랫목에 앉은 채 술잔을 흥선의 방향으로 내어 밀었다. 갓끈은 무슨 갓끈? 그래, 호박 갓끈이 아니면 술 자시지 말랍디까? 하하하하. 흥선은 이 조소에 콱 눈이 어두워졌다. 남의 갓끈을 빌려서 차면이나 차리면 뭘 하오? 실속으로 술을 먹어야지. 자, 술은 내드릴 테니 걱정 마시오. 잔으로 시원치 않으면 바리깨로라도 요강 뚜껑으로라도 마음대로 자시오. 병기의 응대는 너무도 그 도수를 넘친 것이었다. 흥선은 그 만반 칭찬을 먹지를 않았다. 그리고 소매를 떨치고 하옥의 집을 뒤로 하였다. 이전에 겪은 이 분한 한 토막의 이야기를 흥선은 대비 앞에 피력하였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이가 없는 듯이 허허허 웃었다. 대비도 흥선의 이야기에 소리를 높여서 웃었다. 그런 뒤에 대비는 탄식하였다. 김문이 너무도 승해. 과히 승해. 김문의 과한 방자에 대하여 호소할 것이 없던 대비가 거기 대한 원한을 입 밖에 내어보는 그 첫말이었다. 성하, 너도 가면 그런 멸시를 받느냐. 받을 것이 싫어서 도대체 가지도 않습니다. 이리하여 이 방 안에는 수십 년 내로 처음 활기띤 웃음소리가 연하여 났다. 그 중에 깊은 속에서 30여 년을 외로이 보낸 조대비의 나체도 활기와 화기가 저기 떠올랐다. 돌아가는 흥선에게 대비는 이 뒤에도 특별히 허가가 없이 자유로이 대비께 괴로울 특권을 주었다. 이 뒤에도 간간오. 종반끼리 서로 교제라도 있어야지. 너무도 남같이 지내니까 일가 같지가 않구려. 아직껏 다른 종친에 대하여 내려보지 않은 이런 친절한 말을 흥선에게 준 것이다. 5. 4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왕소는 간대없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노래가 틀렸다. 왕소는 여기 있되 산천은 간대없다.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생 개월의 방. 고즈넉이 장구 소리에 어울리는 개월이의 시조를 듣고 있던 흥선은 졸음 오는 몸을 조금 일으켜 앉으며 개월이의 노래를 가로막았다. 대감, 왜 그러느냐? 어제 김판서 댁에 가셨어요? 김판서란 병기 말이냐? 네. 갔었다. 그래, 왜? 제발 일 없이는 가시지 마세요. 왜? 무슨 말들을 하더냐? 하다뿐이니까. 어떤 말을 하더냐? 상갓집 개같이 헤헤 해서 다니신다고. 콱 얼굴에 피가 솟아올랐다. 그것을 흥선은 두어 번 너털웃음으로 속여버렸다. 상갓집 개라. 이튿날 이 상갓집 개는 그의 초라한 모양을 또다시 새도 김병기의 집 사랑에 나타내었다.
병기는 출타하고 집에는 청지기가 있을 뿐이었다. 그럼 자네 방에 들어감세. 들어가서 대감 돌아오시기까지 기다리지. 달가워하지 않는 청지기의 표정을 빤히 보면서도 흥선은 앞장을 서서 청지기의 방으로 들어갔다. 세도가의 청지기 방은 흥선의 사랑보다 훨씬 나았다. 대감은 어디 행차하셨나? 알 수 없습니다. 언제쯤 나가셨나? 그것도 소인은 알 수 없습니다. 청지기가 주인 대감의 출타한 시각을 모른다는 대답은 너무도 사람을 무시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흥선은 탓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쯤 돌아오실지도 모르겠구먼. 네,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오시든지 나는 어차피 한가한 사람이니까 기다리지. 방도 뜨뜻한 것이 괜찮구먼. 청지기가 분명히 싫어하는 것을 흥선은 모르는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는지 보류 아래서 녹이던 손을 뽑고 보류 위에 올라앉았다. 주인 김병기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온 것은 거의 저녁 때가 되어서였다. 대감, 언제 오셨소? 벌써 왔소이다. 들어가십시다. 병기는 자기의 늦은 것을 변명하면서 흥선을 사랑으로 인도하였다. 대감, 난초를 잘 그리신다더군요. 그런 기회는 언제 배우셨소? 잘 그리기야 무얼 잘 그리겠소. 아이들 장난과 같은 것이. 한 폭 이 병기를 위해서 휘호해 주시겠습니까? 대감께서는 그런 서툰 것이 아니라도 벽장 속에 진품이 많을 터인데 그런 변변치 않은 것은 드리기조차 부끄럽소이다. 흥선은 이만큼 사양하여 두었다. 그러나 병기는 굳이 흥선에게 한 폭 그려주기를 당부하였다. 변변치는 못한 재간이나마 일간 하나 가져오리다. 흥선은 이렇게 약속하였다. 6간 병풍, 크고 작은 난초가 규칙 없이 벌어져 있는 병풍이다. 며칠 전에 김병기에게서 난초에 대한 칭송을 들은 흥선은 그 돌아온 즉시로 자기의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재료를 준비하여 몸소 그린 6장의 난초로 한 개의 병풍을 만든 것이었다. 낙척 종친 흥선이 새도 김병기에게 보내는 선사, 아첨물이었다. 흥선은 병풍을 훑어본 뒤에 청직이 응원에게 명하여 잘 싸게 하였다. 병기에게 난초 병풍을 보낸 3, 4일 뒤에 흥선의 작달한 몸집은 또다시 병기의 집문을 두드리는 자기를 발견하였다. 일간 무양하시오. 흥선이 이렇게 인사할 때 병기는 책상을 앞에 놓고 앉아서 무슨 글을 읽고 있다가 머리를 조금 들어서 흥선을 본 뒤에 같이 상리에도 하지 않고 머리를 끄덕할 뿐이었다. 그리고 다시 읽던 책으로 눈을 떨어뜨렸다. 무슨 책이오이까? 금병매였다. 그 소설에 열중하여 손님이 와도 모른 채 하고 그냥 버려둔 것이었다. 병기에게 있어서는 흥선 따위는 보통 사람의 축에 넣을 가치조차 없었다. 석양역까지 흥선은 묵묵히 앉아 있었다. 묵묵히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일으킬 때에는 흥선은 거기서 드디어 자기의 가장 귀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대감, 일전에 변변치 않은 물건을 하나 보냈더니 받으셨는지요? 아참, 병기는 머리를 기울였다. 감사하게 받아서 잘 먹었는데 흥선의 얼굴에는 우는 듯한 미소가 나타났다. 가난한 사람은 무사분주라 휘호도 잘 되지를 않아서 부끄럽습니다. 병기는 비로소 생각난 모양이었다. 참 좋습디다. 석밖에 그런 재주가 있는 줄은 참 몰랐소이다. 골방에 잘 싸두었지요. 우리 집 가보에다. 나오던 흥선은
자기를 보내려고 제 방에서 나오는 청지기와 마주치자 청지기의 방 안에 눈을 던졌다. 동시에 그의 발걸음은 그곳에 붙은 듯이 딱 멎었다. 청지기의 방 발치에는 한 개의 병풍이 서 있었다. 그 병풍이야말로 아까 병기가 한 번은 잘 먹었노라 하고 그 뒤에는 잘 싸서 골방에 비장하였노라던 병풍. 흥선 자기가 가난한 주머니를 털어서 감을 마련하여 정력을 다 들여서 그린 그 병풍이었다. 이 선물은 병기의 댁 청지기방에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찬바람이 얼굴을 쏘는 한길에 나서서야 그의 양뺨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그것은 단지 찬바람 때문뿐이 아니었다.